일타 학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학원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혹은 아직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 경쟁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은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하다가 음식점을 열었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뭔가 경쟁력, 다른 학원은 없는 그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비교과를 해야 되나? 혹은 과학 실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심 경쟁력 너무 먼 곳에서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하시던 그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제대로 해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학원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례들을 보시고 여러분 학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이 좀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수학학원이 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롭다라고 느끼는 게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전체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3개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 새롭다고 느끼는 게 3개를 넘어서 4개, 5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평균으로 본다면 새롭다라는 건 30%가 거의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10개 중 3개만 바꿔도 엄마나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새롭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뀔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균이 30이라고 했지 교육이 30%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고관여 상품이면 상품일수록 혁신에 대해서 덜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만 차이가 나도 5% 이상 차이가 나면 지나치게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블릿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혹은 줌을 이용해서 수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퍼져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본의 아니게 찾아온 것도 있죠. 자, 교육은 굉장히 고관여 상품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한 개만 달라져도 엄마들은 새롭다라고 느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가 다른 학원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걸 엄마들이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딱 알아. 아, 이 학원 이거 잘하네.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휴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학원과 90%는 똑같은 걸 하시되 10%만 뭔가 바꾸면 괜찮아요. 똑같은 과제 검사를 해도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고요. 똑같이 개념 수업을 해도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고요. 똑같이 연산 학습을 해도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고요. 똑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도 경쟁 학원과 전혀 다른 학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개념학습, 연산학습, 그리고 진도 나가는 거, 응용학습이라든지 심화학습,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쟁학원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 한때 숙제 검사를 조금 특별하게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여기가 그 원장님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 숙제 검사 직접 다 하는 그 학원인가요? 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제가 숙제 검사를 전 원생을 싹 다 끌고 다니고 설렁탕 집 가면 밀고 다니는 그 회색 카트 있죠? 이걸 사가지고 숙제를 다 걷어서 제가 직접 다 검사했던 적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재원생이 거의 한 달 사이에 100명이 넘게 그냥 알아 상담이 오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이게 되게 엄마들이 봤을 때 신선하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남들 다 하는 걸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거예요. 당연히 남들 다 하는 거 뭐 특별할 것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를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오늘은 초등, 중등 교육 과정에 포커스를 좀 맞춰 본다면 초등 과정, 중등 과정, 특히나 초등 과정은 엄마들도 집에서 홈스쿨링 하잖아요. 특히나 초등 저학년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뭐 배웁니까? 1부터 5까지의 수업 시간 5를 배울 거예요. 이걸 무려 40분 동안 수업을 끌고 가야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40분 동안 수업을 끌고 가나요? 이게 바로 교대가 필요한 이유죠. 교육대학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1부터 5까지를 40분 동안 온 몸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엄마가 가르치는 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생각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 내용, 중등 내용, 이거 뭐 나도 다 대학 나오면서 옛날에 공부하고 옛날에 과외 했고 나 이과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약 잡아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엄마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차별화를 가져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초등부 선생님 중에서 중등 커리큘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중등부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 중에서 고등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신 대비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저 교과 과정을 따라서 문제집만 바꿔서 풀어주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이 관찰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남들 다 쓰는 교재 쓰면서 차별화를 한다면 뭔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만든 이를테면 오답 관리하는 방법, 이를테면 오답 카드를 쓴다거나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뭔가 다른 곳에서 강력한 차별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꽤나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수학교육학 측면에서, 수학교육 방법론 측면에서 분명히 쉽게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 좋지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교재를 다른 학원이 쓰지 않는 이를테면 숨막힘 라우데 이런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들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때 숨막힘 라우데 문제집을 즐겨 쓰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중등 수학학원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차별화 이런 것들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과 내용 안에서 뭔가 차별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겁니다. 혹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답은 내지 못하는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1등 초중등 수학학원의 비결 하나만 지금 딱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함수학학원이시죠. 대치동에 여기는 연산이 주 커리큘럼이에요. 연산만 해서 2,000명입니다. 그냥 각 반의 학생들을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수업을 해요. 학생들 조금 빠져나가면 또 모으고 빠져나가면 또 모으고 항상 2,000명이에요. 와, 학생 한 2천 명이면은, 와, 월 매출이 얼마예요? 너무 하고 나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대표 원장은 학원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꼼꼼한 강사 관리나 원장단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관리자만 있으면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지 않을까요? 게다가 엄마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거나 또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 수학만 강의를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 내신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고등 수학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 앉혀놓고 센 수학 가지고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과는 수업의 결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업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나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입에서. 그러니까 그 학원이 불과 3, 4년 동안은 별 다름 없이 그냥 꿈틀꿈틀 거리고만 있다가 지금은 지난 한 3, 4년 사이에 학원이 1,000명대 학원이 됐어요. 건물 하나 다 쓰기도 하고 기타 옆에 건물들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런 학원들이 물론 고등부를 메인으로 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학원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돌파 수학이라는 곳은
시중교재 씁니다. 시중교재 써요. 하지만 거기에 강력한 차별화는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대비했던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선생님들에게 차원이 다른 수업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한다. 이런 맥락일 거예요. 물론 그게 어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그렇게 수업한다라는 건 선생님을 섭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강도를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또 다른 어떤 노하우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마땅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를 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기하 파트를 배우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고등 수학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연결성이 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기하를 못하는 아이들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딱 한 달이면 고등 수학에 필요한 중등 기하 파트들을 싹 다 정리해서 문제없이 고등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많습니다. 시중에 문제집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현우진도 이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CMS와 소마, 황소 이런 학원들이 수천만 원의 가맹비를 받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가맹비를 받는다는 건 뭔가 대단한 노하우가 있고 그런 노하우를 쉽게 따라하기가 어렵다. 쉽게 따라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겠죠. 자,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실질적인 고민들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최근에도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엄마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애가 개념까지는 잘하는데 응용부터 안 된다고. 응용 문제 풀면 애가 안 풀려고 한다. 그냥 펜을 내려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엄마가 생각하는 개념은 센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A 스텝, B 스텝에서 대표 이형까지 정도? 대표 이형도 못 갈 것 같아요. 대표 이형도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 30개 대표 이형이 있다면 앞쪽에 10개의 딱 그냥 대표 유형 정도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이 안 되네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뉘면 그냥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앞쪽 파트에서 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아이가 잘 풀면 우리 아이가 개념은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친구가 정말 개념학습을 제대로 했어? 개념학습이 뭔데? 개념 잘한다는 게 뭐야? 그냥 외워서 방정식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소수와 합성수가 각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건 개념을 잘 갖춰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짜 개념학습 가볍게 우리 그냥 서로 알고 있는 이런 소통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개념을 대충 외워 말할 수 있고 개념 설명 하나는 기본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냐?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 드시죠? 수학은 약속이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예요. 제가 과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념은 이러한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된 표현이죠.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개념에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개념은 이러한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해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 학습을 잘했다는 건 약속을 이해하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며 개념과 개념을 연결지어서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조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은 구조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건 내가 배웠던 개념들,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새롭게 배우는 이 지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선행자예요. 선행자. 선행자가 있으면 이 선행자랑 얘를 붙여야 돼요. 붙여서 연결 지어 놓는 게 바로 구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목을 넘나들면서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걸 합쳐서 개념 구조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쓸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는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목차를 외워서 쓰기 하는 방법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백지만 두고 백지 테스트 볼 수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 생각 하나 딱 넣어놓고요. 가르치기면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단원들을 그냥 단원명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원명이 정리가 다 됐으면 그 단원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외워서 쓰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채점해줘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책 보고 내가 놓친 것들을 찾아서 다른 색깔 볼펜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단계를 더 놓아준다면 내가 쓴 것과 짜게 쓴 거랑 서로 교환해서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은 잘 썼는지 어떤 것들은 못 썼는지 다른 색깔로 써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책을 열어서 다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한 대단원에 딱 세 번만 하면 이거 그냥 아이들 외워서 절로 다 씁니다. 이게 돼 있다는 얘기는 머릿속이 일단 구조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지식들로 들어오게 되면 폴더 안에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은 폴더가 잘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가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자주 쓰는 것들은 바깥으로 꺼내놨어요. 꺼내놨다 꺼내놨습니다. 사투리를. 네. 서울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찾을 때 컴퓨터 폴더 관리 잘 못해놨으면은 어떤 파일 찾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서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을 갖게 되느냐, 발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진짜 개념 학습이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개념 탐구 활동, 개념 정리하는데 조금 다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구조와 노트를 사용하거나 그냥 이름이 개념 구조와 노트예요. 마인드맵을 적절하게 섞었으면 됩니다. 마인드맵이 조금 애매하면 단원 목차들을 대단원, 중단원 혹은 소단원까지 아이들을 외워서 쓸 수 있게끔 적어도 2번 이상, 3번이면 좋습니다. 외워서 써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불과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5분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써놓고 채점까지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노트를 우리는 개념 구조와 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개념들을 노트에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노트에 정리할 때는 당연히 선생님이 했던 워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언어로 바꿔서 정리했을 때 그 노트 테이킹한 게 제대로 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까지도 살짝 양념처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심화 탐구, 문제를 개념으로 분석하는 연습. 의미 있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는지, 그 개념들은 문제 안에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떠올릴 수 있는지, 즉 문제의 밑줄을 긋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할 것 같다라고 아이들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를 직접 풀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학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념 구조 학습입니다. 190개의 초등 개념 원리 탐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분류한 기준들은 대체적으로 요 정도 숫자예요. 중등 과정에서는 280개. 물론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숫자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2013년 정도에 한번 정리해 봤어요. 몇 가지의 개념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의 개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기마다 몇 개씩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저희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10년도 넘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집 6개 학기만 갖다 놓으면 중학교 거는 그냥 쭉 정리돼요. 그리고 옆에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크로스 체킹하게 되면은 분명히 1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뭘 배우는지 주요 개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 리스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거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개념과 개념 사이 연결 지어 보면은요. 어때요? 개념 맵이 되는 겁니다. 연관 개념 맵이 되는 거예요. 갖고 싶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세요. 30분? 30분도 좀 너무 긴가? 한번 해보시면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왜? 착착착 넘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문제가 나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착착착 넘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응용스러운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변을 x로 나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있던 어떤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취급을 한다면 대표 유형 보면서 정리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30분 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과 지인 관계 있는 다른 학원 원장님이랑 같이 나눠서 해보세요. 3명에서 4명에서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크로스를 체킹해서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같이 회의를 하고 이걸 왜 골랐는지 이거를 왜 뺐었는지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1시간, 2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원장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 표지는 됐고, 개념 탐구 노트래요. 개념 탐구 노트. 그래서 사용 예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단원 개념 구조와 목차별 개념 구조와 이런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차를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아이들이 외워서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디자인 조금 신경 안 쓴다고 한다면 10분이면 지금 이 화면 만들 수 있지 않아요? 10분이 뭐예요? 그쵸? 지금 요것과 요거 만드는데 10분이면 되겠다. 그쵸? 책 한 권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2개 학기 만든다고 친다면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2시간 너무 넉넉하게 잡았네요. 그리고 내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블랭크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작성한 사례고요.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들에게 빈칸을 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모눈종이를 이렇게 만들어두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선을 긋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문제집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백지를 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들을 적어도 괜찮지만 아니면 주요 개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해놔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린트처럼 아이들에게 개념을 공부했으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뭐야? 2차 방정식은 어떤 경우에 중근을 가져? 제곱권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리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일반적인 학원에서 개념 학습하는 것과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탐구 활동지를 아이들이 쭉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달에 한 번씩 묶어서 맨 앞에 표지를 만들겠죠. 표지에다가 개념 탐구 활동지, 학습 과정, 중학교 3학년 1학기 전 범위, 학습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학습자 누구, 몇 학년 뭐 이런 거 적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신다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아이들과 수업할 때 한 과목을 수업하신다면 그냥 그 과목을 수업하시는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두세 달 동안 그냥 그때 다음 시간에 쓸 개념 탐구 활동지를 그냥 네 문제, 두 문제 뭐 이 정도 범주 안에서 만들면 그냥 2달이면 만들 거예요. 그냥 꾸준히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강의하듯이 문제를 풀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촬영하면 좋겠죠. 촬영을 했으면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드려도 괜찮겠죠.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할 겁니다.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냐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조코 원장님. 네. 자, 연산학습이에요. 연산학습. 구문, 빨간 펜과 유사한 스타일로 여러분 학원에서 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훈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수학에 재미없어요. 수학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아이에게 꾸역꾸역 이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실수가 습관이 돼버리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초에 잘못된 습관이 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물론 연산의 기본은 숫자에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무조건 같은 유형의 문제들 20개 딱 주고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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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에게 2차 식이 흩어져 있으면 일단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잖아요. 식이 묶여 있으면 일단 전개하고 시작하잖아요. 2차 함수가 일단 이렇게 그냥 풀어져 있으면 일단 꼭지점을 구하는 표준형으로 일단 모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을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경쟁력도 없고 학습 효과도 낮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차별화된 연산학습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건 교과 연산 그리고 개념 연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투트랙 연산이라고 해서 교과 연산은 아까 보셨던 구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념 연산은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던 거예요. 뭐 그걸 나중에는 수능상으로 연산이라고 좀 발전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연산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달라 보이는 어떤 연산 프로그램들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시중에 나가게 되면 요즘에 좋은 문제집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한 20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보름 전후로 이 근처에 있는 영풍문고를 다녀왔었거든요. 영풍고를 갔더니 와 문제집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안 팔리는 것들도 되게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집들 중에서 잘 안 팔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쓰거나 혹은 그런 문제집들의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여러분들이 교재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연산 인증제 이거 쉽죠, 그냥. 여러분 요즘에 시중 문제은행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문제은행 파일들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연산 문제들만 묶어서 연산 인증제 플러스 상장 같은 거 요즘에는 뭐 망고보드라든지 디자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 주면 쓸 수 있는 거. 그런 데서 상장 용지 같은 것들 출력 가능해요. 조금 두꺼운 뭐 한 120g에서 좀 두껍게는 한 240g 정도 되는 A4 용지를 구매하세요. 거기에다가 인쇄해 주면 뭔가 빳빳하니 진짜 상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20g은 조금 얇긴 합니다만은. 명확한 목적과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연산학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망고보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는 망고보드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망고보드 말고 또 뭐가 있죠? 뭐 있었는데? 뭐가 있더라? 그것도 또 좋은 거였어요. 망고보드랑 거의 가격 차이도 없고 약간의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캔바도 있고 맞아요. 미리캔버스 맞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 미리 캔버스라든지 혹은 망고보드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책 표지도 만들 수 있어요, 원장님. 여러 가지 일러스트된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캔바도 좋아요. 저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잖아요, 벌써. 네, 좋아요. 그래서 요거 시험인데요.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그 코드 같은 것도 만든 거예요. E는 뭡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엘리먼터리 스쿨이니까 2로 시작하는 거예요. 2-1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겠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바로 이 디자인 참고해서 색깔만 바꿔가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증지에도 이렇게 망고보드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온라인 프로그램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동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연산 문제들만 이렇게 묶어서 풀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들 요즘에 거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다? 어, 없는 게 없다. 있는 건 다 있죠. 뭔 말이야?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을 활용한 문제은행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과금대 제품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요즘에 싼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선택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커리큘럼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대놓고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솔루션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색다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는 망고보드에서 만들었어요. 망고보드에 가면 이미 포스터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텍스트만 바꿔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버리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시중 교재예요. 그리고 온라인 교재랑 같이 매칭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믹스만 한다면 시중 교재를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만의 커리큘럼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보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대표님들이랑도 이런저런 뭐 술자리라든지 뭐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냥 서로 영업 기밀이 아닌 선상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저희들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갖고 싶은 것들 많이 있어요. 저희랑은 좀 색깔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하거나 혹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칭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원의 자기주도 학습 혹은 개별 맞춤 학습, 그래서 무학년 무신도 어떤 이름으로 붙이든지 간에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개념 설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쯤 되면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개념 설명하고 있는 시간 동안 다른 애들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은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듣고요. 선생님은 뭐 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네가 들은 내용들 노트 정리하고 이거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설명을 하면 포인트만 딱딱딱 짚으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개념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개념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아이들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 친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중등 마음 사로잡는 선행과 희망, 연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교과 현행, 교과 후행, 수능 사고력 선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내신 대비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문제집이라든지 프리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중하위권이면 온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응용 조금 더 난이도 높이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중상위권이라고 한다면 교재들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면서 이런저런 커리큘럼을 믹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원래 하고 계시던 것들을 조금만 이름만 달리 불러도 뭔가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형식의 어떤 문서화시킬 수만 있어도 혹은 실제로 뭔가 조금 다르게 편집을 조금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학원의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과 경쟁 학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만 달라도 여러분들하고는 분명히 달라 보일 거예요.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경쟁 학원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즉, 교육 서비스는 굉장히 고관여 상품이고 보수적인 판단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엄마들은 변화가 많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타 학원 대비 굉장히 혁신적으로 뭔가 큰 차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멈칫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 학원 다니면서 어떤지 그런 어떤 후기들을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냥 관망세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100명 내외 정도인 학원은 자기주도 학습 학원을 하지 않으면 학생 수 대비 돈이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맡는 평균 학생 수가 많지 않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말 그대로 무학년제잖아요. 무학년 무진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꾸역꾸역 다 밀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이 4대1이건 6대1이건 8대1이건 간에 어쨌든 정해져 있는 숫자대로 딱딱 꽂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학년과 진도에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학년을 맞추고 아이들의 수준을 맞춘다 보면 한 교실에 한 명, 두 명 앉아있는 반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100명대 학원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월급이 100만 원인,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 선생님이 내는 매출이 250만 원이에요. 문제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분명히 도입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잘 몰라요. 자습이 자기주도 학습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은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에요. 셀프는 자기고 디렉티드가 주도고요. 러닝은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나라 말도 세 개의 단어들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공부하는 거 자습, 자기주도 학습, 물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개념 설명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시잖아요. 자, 주도라는 게 뭘 주도하는 거예요? 디렉티드가 주도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를 크게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도는 디렉티드를 우리가 잘못 번역한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 저만큼 많은 논문을 본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제가 2023년도에 맞나? 2021년도에 이 책을 썼어요. 잘못된 자기주도 학습의 아이를 막습니다. 여기에는 350편 정도 되는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논문들을 읽고 그 중에 한 250편 정도를 이 책 안에, 그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신나게 까는 내용들, 이 책의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이 내용 안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굉장히 저만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자들 포함해서 강사들, 원장님들을 하면 제가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기주도 학습. 디렉티드는 사실상 관리 혹은 감독으로 번역되는 게 맞았습니다. 디렉터, 감독이잖아요. 지시하다, 지휘하다는 거예요. 디렉터, 지휘자. 감독자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려면 지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자기주도 학습 원래 못해요. 요즘에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시키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교사 주도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학습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되 이 디렉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 혼자 하는 게 셀프 디렉팅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디렉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너는 오늘 여기까지 다 하고 가야 돼. 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안 하면 안 돼. 너는 이 교재로 문제 풀어보자. 너는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를 풀어볼게. 너는 이거 쉬우니까 이거부터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디렉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디렉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Teachers Directed Learning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않죠. 말이 맞지 않죠. 네, 뭐 이런 표현들 그냥 쉽게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시작과 끝, 즉 공부의 모든 것을 아이가 디렉팅하는 게 지금까지 정립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슐과 터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부터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1975년도에 놀즈라는 학자에 의해서 정립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사람들이 성인 교육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야, 이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하는 공부랑 틀리네. 이들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관찰이 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논문에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기보다는 광범위한 교육 실천 장면에서의 경험의 기초로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참 성장해 나가고 있는 꿈나무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가 나온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김연아도 그렇고요. 너무 오래된 선수들이네요. 현역이 아니네요. 손흥민 빼고.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선수들이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자, 이 훌륭한 선수들은 혼자 공부, 혼자 연습하고 혼자 훈련했나요? 아니요. 이런 훌륭한 선수들도 전부 다 뭐가 필요했어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디렉팅하고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을 해야 돼요. 뭔가 말이 어렵죠? 그냥 이런 거예요. 교사와 학생이 공부의 주도권을 나눠 갖는 게 바로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 자기 조절 학습입니다. 자, 조금 지루하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전략이고요. 지난 137년이 됐네요. 이제 인지심리학, 교육심리학, 뇌과학, 인지과학의 산물입니다. 뭐가요?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거치면서 다양한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집단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 실험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게 정립돼서 하나의 이론으로 지금 완성이 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주존학습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전부 다 자기주도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4년 전에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한 어떤 연구자가 자기주도 학습 모형을 이렇게 완성한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모형을 이렇게 완성했다고요. 누가요? 정부 과제를 받아서 연구한 어떤 대학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고, 이렇게 열리면 안 되는데. 학습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나는 공부하나? 공부는 얼마큼 할 거야? 대학원까지 갈 거야? 그냥 중학교 때까지만 살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애들한테? 학습 전반의 계획, 어떻게 공부할 거야? 어디서 공부할 거야?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이건 말 그대로 공부의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학교를 다닐 건지, 대안학교를 다닐 건지, 뭐 이런 맥락입니다. 학원을 다닐 건지, 인강을 들을 건지, 이런 내용이에요. 인강을 들으면 뭘 들을 건지, 구체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학업 전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반성 및 평가로 들어갑니다.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나의 학습은 효율적이었나? 어떻게 학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여기에 한 토막을 최근에 자기주도 학습자들이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지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연구되어 온 자기조절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 안에 한 토막으로 끼워 넣고 이걸 전체 다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자기주도 학습 뭐예요? 공부 시작하기 5분 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자마자 즉각 벌어지는 1, 2분 이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늘 무슨 숙제를 해야 되지 하고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잠깐 공유 중지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이거 한
공부하는데 3시간 걸리겠는데? 와,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 잡아놨지? 2시간밖에 안 잡아놨네? 3시간 정도 필요할 건데 큰일 났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책을 2번 읽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집 풀고 다시 한번 책 읽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책 한 번 읽으면서 노트 테이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외운 다음에 문제집 풀어야 이거 끝 맞춰야겠다. 나머지 것들은 내일 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조절 학습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2분, 짧으면 한 10초, 20초 이 정도로 지금 내가 바로 뒤에 할 공부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살펴보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 조절 학습이에요.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를 딱 마쳤어. 다 했다. 딱 덮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딱 덮고 오늘 내 공부가 어땠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면 돼요? 그냥 10초, 20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불과 합쳐서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쓰냐 안 쓰냐는 이 학습에 어마어마한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주게 될 거예요. 자, 다시 PP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자기조절 학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되는 주도적인 학습은 바로 자기조절 학습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전과 후에 있는, 즉 학습 전반의 계획, 그러니까 이건 언제예요?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처음 상담할 때 우리는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얼만큼의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 어떤 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전반적인 로드맵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이게 학습 전반의 계획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보자. 너 이래서 안 돼. 너 오늘 선생님이 남아서 뭐 좀 알려줄 테니까 남아. 이런 것들이 바로 반성리 평가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조금 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수학학원에서 수업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진도 나갈 때 쓰는 거, 테스트 볼 때 쓰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뭔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 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들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숙제들도 내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 할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뭔가 노트가 필요할 겁니다. 노트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노트를 쓰는 경우에는 한 권이 아니라 많게는 3권까지 쓸 거예요. 개념 노트, 오답 노트, 풀이 노트. 심지어는 4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숙제 노트. 그쵸? 얼마든지 노트는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작하셔도 되고 아이들 보고 사오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라벨지로 이 노트가 무슨 노트인지 이름만 붙여주면 더없이 좋겠죠. 라벨지로 이름도 붙여주지 않는다? 그럼 엄마는 이 노트가 뭐 하는데 쓰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학원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서일 거예요. 약간 시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명사는 어떠한 개념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름이잖아요. 명사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쵸? 자, 테스트에서는 일일 평가가 있을 거고요. 단원 평가도 있겠죠. 그리고 뭐 월말 평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평가들이 여러분들 학원에는 존재할 거예요. 당연히 보충 프린트도 줄 거고요. 아이들에게 오답 관리하는 것도 줄 거예요. 과제는 당연히 교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과제 노트가 필요할 겁니다. 진도 나가는 노트와 과제 나가는 노트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예요.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애들이 숙지한 걸 가지고 와서 내가 검사를 하고 있을 거야. 그 동안에 아이는 노트를 못 볼 거니까 그냥 노트, 학원에서 필기한 노트랑 여기서 하는 거랑 따로 분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과제 노트를 2개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오늘 과제 노트는 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노트 2권을 이렇게 크로스로 아이가 가져갔다가 놓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과제 노트 2권 쓰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과제 검사하고 노트를 두고 갈 거니까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과제 노트를 가지고 와서 점수 맞고 다시 가져간다면 우리가 아이의 과제 노트를 꼼꼼하게 챙겨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펴볼 자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노트를 2권씩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네. 과제 노트 2권 쓰는 거 좋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음 달부터 노트 2권 쓴다고 공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 좋아진다라고 칭찬할 거예요. 아, 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좋은 거 안 했었나요? 왜 과제 노트 2개 안 썼나요? 그렇게 따져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좋아지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강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금 주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는 반과 잘 듣지 않는 반, 2개 반.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은 반과 전혀 안 될 것 같은 이 두 반을 같이 테스트 삼아서 한 달, 2달 동안 해보는 겁니다. 왜 잘 되는 반과 안 되는 반이에요? 잘 됐을 때는, 요 정도만 해도 애들이 잘하는구나. 요거는 뭐예요? 와, 얘들은 이렇게 해도 이걸 못하네? 이 두 가지 경험을 알아야 대안이 나올 겁니다. 이것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두 반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냥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들 숙제 너도 죽었으니까 어때? 선생님, 아이 숙제도 두고 가니까 좀 어떻습니까? 남아서 볼 시간은 조금 확보가 되나요? 현실적으로 이걸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해봐야 알 거예요. 시행착오, 실패는 그 다음에 성공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상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가짓수가 제법 돼요.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학습 관리 노트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진도가 다 다른 진도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도 관리까지 가능한 양식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 좋겠죠. 왜냐면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도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잘못해서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둬요. 그만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도가 빨리 나가도 그만둬. 진도가 느려도 그만둬.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학원이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강의 학원보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개별 진도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도바, 요건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단원 평가는 등급률 테스트로, 보충 키트는 트레인 키트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답 관리는 오답 리스트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 붙을 수가 있겠죠. 각종 탐구 활동지, 과제 탐구, 오답 탐구, 개념 탐구. 저희는 세 개의 3중의 탐구 활동지를 그냥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과제 탐구 괜찮죠. 오답 탐구 괜찮죠. 개념 탐구 괜찮잖아요. 탐구 활동 3형지예요. 괜찮죠? 이런 이름 붙여놓고 그럼 여기 한 내용을 뭐 할 거예요? 적당히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느낌 그대로 채우시면 돼요. 저희도 수업하면서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노트.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의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는 지금 네이비 컬러로 색깔이 변하고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습관리 노트, 개별 진도표, 진도 관리하는 거, 테스트 출제하는 거, 등급지 테스트, 뭐 월말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오답 관리하는 거, 누적 코스 관리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클릭 안 해도 괜찮다고요. 아이들이 뭐 틀렸으니까 들어가서 클릭 해가지고 문제 추출해서 아이들이 출제 제공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알아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간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선생님의 잔업이 줄어들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잔업이 줄어들면 선생님 체력 관리가 더 좋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체력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내용들은 온라인에서 하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눠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레스 땡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좋은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더없이 좋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가맹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걸 쓰고 이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학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쓸 수 있죠.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옆에 있는 학원들과 차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수업 모델을 찾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짤 수가 있다.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분을 하고요. 개념 진도 및 피드백, 과제 점검, 테스트 및 피드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은 대충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여러분들 학원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주도 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은 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 시켜놓은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에 수업 들어와서 당장 앉아서 학원에 와서 가방 풀자마자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 루틴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뭐예요? 자, 너 여기부터 이거 아니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책상에 딱 앉으면 선생님 저 오답부터 정리하면 되죠? 그래. 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시작하는 건 다 달라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이거랑 끄고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개별맞춤 학습 학원이에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이제 뭔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5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5명의 아이들이 오자마자 숙제 검사하고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마다 공부하는 순서가 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질문 나오는 시점들이 다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숙제 체크 쭉 한 다음에 틀린 문제 한 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 선생님한테 질문할 타임이 오겠죠. 개념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타임이 나오겠죠. 학원에서 문제를 쭉 풀고 나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타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끔 같이 개념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개념 공부 시작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마다 질문 나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애는 선생님이랑 지금 숙제 가면서 바로 시작하고요. 어떤 아이는 오답 정리하라고 시키고요. 어떤 아이는 개념 공부하라고 시키고요. 어떤 아이는 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다 맞춰줄 때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뒤집박으로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동시간대에 질문하는 것들을 최대한 흩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정도 내용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여러 프린트를 줄 거니까요. 그 프린트는 학원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냥 바로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계속 보관해야 돼요. 보관한 다음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난 다음에 이걸 모아서 묶어서 용도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카테고리 나눈 걸 다 표지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얼마나 지난 한 달 혹은 두 달 사이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엄마들이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학원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제출을 해야 된다. 프린트는 어디에 있다. 뭐 학원에서 할 때 이런저런 용품들은 어디에 있다. 빨간색 색연필이라든지 뭐 사인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비치를 해둔다면 그런 것들이 어디 있다. 다 여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형 학원, 모두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면 보통 중소규모의 학원에서는 사실상 이제 개별 맞춤이 당연히 좀 필요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가르칠 때는 이제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를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냥 다 같이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년이 다르고 또는 진도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더라도 한 반에 모아놓고 수업을 할 수 있으니 특히 처음에 시작해서 아이들을 한 반씩 모을 때 이 에이블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매번 나오는 문제들을 저희가 뽑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선별하는 작업에 대해서 시간을 줄여지면서 진짜 수업 퀄리티가 더 좋아지겠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게 학생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풀이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상담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저도가 되면 편하기도 편한데 일단은 수업이 훨씬 더 선생님들이 또는 원장님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이 아이가 성적이 어떻고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용하면 학생 개인별로 파일 관리를 통해서 진도하고 과제, 프리노트, 오답, 그다음 뭐 누적 학습, 그다음에 투명하게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는 그런 성적 관리 등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블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제 아마 저녁 10시지만 12시에 퇴근하지 않았을까요?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네. 뭐 좋다는 이야기겠죠. 자, 우리 학원의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이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는 지금 11시 36분인데요. 앞으로 한 15분에서 이제 15분 뭐 그 정도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진도 속도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할 거예요. 자,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면 오늘 진도 나가기 힘들어요. 아이 뭐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숙제 못한 거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이가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돼요. 왜냐면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눈에 띄게 자기주도학습학원, 개별맞춤학습학원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가장 1번 요소를 뽑는다면 애가 진도가 너무 느려요, 해요.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그러니까 진도가 느리다는 건 엄마가 아이를 학원에 맡겼는데 얘가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몇 안 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시험 성적, 진도 빨리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친구가 없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데요.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반 친구라고 하는 건 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의 같은 개념을 같이 듣고 같은 숙제를 받고 같은 테스트를 보고 같은 책으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반 친구예요. 그런데 개별 맞춤 학습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마다 진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공부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같은 미션, 같은 고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라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별로 대화도 없습니다. 특히나 자기주도 학습학원은 아이가 앉아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길어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습니다.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 원래 힘들죠. 세상에서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 사회 나와봐라. 너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보지 않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힘들었던 걸 다 까먹었거나 공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아이가 힘들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당연히 성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잘 올려줘요. 왜? 아이들의 학습량 자체가 많아지거든요. 공부량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대충대충 문제 풀던 걸 조금 더 꼼꼼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요. 강의형 학원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2시간 공부를 해도 1시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1시간은 문제 풀고 뭐 채점하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시간인데 자기주도 학습학원은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뭔가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부량 자체가 일단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요. 성적이 올라갔다 이 친구는 공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재미없죠? 공부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학원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친구가 없어서도 재미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 아이는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아. 혹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과외 끊어줘. 그리고 스터디 카페 끊어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이 지금 이 학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학원에 있으면 선생님이 감독하잖아요. 관리 감독하잖아요. 그쵸? 관리 감독하니까 어때요? 조금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약간 메카니즘이 좀 안 되면 더더욱 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다 올려놨는데 그만두거나 혹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원으로 가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학원은 쉽지 않아요. 엄마 마음도 잡아야 되고요. 아이 마음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만약에 아이가 학원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좋지만 맨날 노나 왜 이렇게 맨날 재밌기만 해? 이러면서 학원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겠죠. 만약에 애가 힘들다고 한다면 음, 원래 공부 힘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학원 옮겨야 되나? 엄마도 아이 설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잘 하려면 특히나 초등학생이 메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끝입니다. 엄마, 학원이 힘든데 재밌어. 이 말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참고로 이 말을 가장 쉽게 나오게 만드는 방법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무 힘들지?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지만 너네 진짜 잘 참고 있어. 자, 근데 우리 군데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재밌지 않냐? 이 얘기를 그냥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공부는 원래 힘들다.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했을 때 힘들었다. 혹시 니네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는 거 쉽다고 얘기한 적 있냐? 그 개뻥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힘든 거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근데 너 이거 문제 싹 풀고 기분 좋은 거 없어? 선생님 그 느낌 좋아서 공부 계속 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그 찰나에 지나가는 뭔가 그 뿌듯함 있잖아요. 문제를 끙끙대고 풀은 답을 맞췄어요.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걸 애들은 쓱 지나가 버린다고요. 잡지 못해요. 이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개념을 알려주면 돼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너도 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 느낌을 아까 선생님 말한 게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문제를 풀고 맞췄을 때 이 성취감, 이 보람되는 느낌 쭉쭉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느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더 잘 느낄 거예요. 이게 다 훈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집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좀 더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힘들지만 재밌는 거에서 힘들다라는 건 수학 문제 푸는 게 힘든 거, 수학 공부하는 게 힘든 거 이렇게 안 돼요. 올바른 습관으로 잡아서 공부하는 거,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힘든 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힘든 거가 되겠죠. 자, 아이 혼자 할 것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개별 진도표를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이 뭔가 그 룰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 노트인데, 학습 노트예요. 메타인지 노트인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런 노트들을 만들 때 뭐에 신경을 쓰고 만드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QM 체크는 뭐예요?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 체크를 하나는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틀렸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Q1, Q 오답인지 M 오답인지 크게 질문 오답인지 질문 오답인지 실수 오답인지 그러니까 퀘스천인지 미스테이크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Q1, Q2, Q3는 각각 질문 오답의 세 가지 종류가 될 거고요. M1, M2, M3는 실수 오답의 세 가지 종류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 뭐 할 겁니까? 문제를 풀어서 틀렸으면 이게 실수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틀렸다면 그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실수로 틀렸는지, 즉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메타 체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메타 코그니션 체크 박스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훈련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어요. 나는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맞았다고 채점 전에 체크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자마자 여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실제 채점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아이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표시하거나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거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 성장의 즐거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죠. 모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수업 자체가 재미있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개별 맞춤 학원에서는 가끔씩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즐거움만 주는 수업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별 맞춤인데 강의를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현행으로 하면 가능해요.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연산 인증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연산 급수를 나타내는 인증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팅까지 해서 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네. 자,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사진들, 치마탐구 교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늘상 하던 것들인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갖추지 않았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부터 갖추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아셨으니까 지금 화면 캡처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재풀이하는 걸 티를 팍팍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양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4단계의 수학 문제풀이 방법을 적어놓고 아이들이 문제를 볼 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개념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준다. 그리고 강사 의존도를 낮춘 넌클릭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감행하신다면 당연히 이것도 쓰실 거고요. 그리고 수능 사고로 연산 과정도 쓰실 거고요. TAP 학습 심리 진단 검사도 쓰실 거고요. 그리고 하루 수학이라는 수능 연계, 초등 수학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요. 단 한 번에 클릭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나와 있는 이 6가지가 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클릭하고 세팅해주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자동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넌 클릭 시스템이에요. 클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 아이들에게 과정만 설정해주면요. 이렇게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원래 진도 계획은 오늘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진도 나가야 돼요. 만약에 진도가 며칠 지났는데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가고 있다? 그러면 한눈에 애가 진도가 느린지
빠른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누적 복습이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망각 곡선이 지수 함수를 닮아 있다. 즉 머릿속에 들어온 개념이 잊어버리는 게 지수 함수를 닮았다에 착안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누적복습 주기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누적복습, 2차 누적복습, 3차 누적복습, 4차 누적복습, 5차 누적복습 이런 것들을 이런 공식을 직접 만들어서 현재는 이 공식이 포함되어 있는 특허까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누적복습 주기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누적복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특허를 출원해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나 혹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수학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들은 지금 등록된 게 한 13건 정도 있습니다. 상표권 아니고요. 디자인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발명 특허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뭐 계산하는 것들은 나중에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거는 복습을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문항 DB에서 문항 하나를 추출해서 아이들에게 풀리고요.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방식들인 거예요. 그냥 단순 참고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도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세팅해주고 싶은 진도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과정을 나갈 때 몇 차시 수업으로 나갈 것인지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진도 설정해 주는데 클릭을 3번만 하실 겁니다. 클릭을 3번만 하시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레벨 2 과정을 30회차로 진도를 뽑게 될 겁니다. 진도를 30회차로 뽑을지 아니면 20회차로 뽑을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진도 관리를 시스템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수학에 학습의 평가 시스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플에 이렇게 매일매일 수업할 때마다 성적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클릭 안 하셔도 나갑니다. 단, 안 나가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별 맞춤 수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이에요. 우리 학원에 연산을 두고 있지만 보다 특별한 형태의 연산 수업이 되겠죠. 아이들이 연산이라고 해서 그냥 막 구문 형태의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방식도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서술형으로 문제 푸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적용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익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단순 연산 문제들도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써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원장님 학원 성공에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봤어요. 제가 혹은 저희 회사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마치 원장님과 원장님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강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홍보 자료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거기에 이름을 붙이거나 양식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예쁘게 포장해낼 것인지 그럴싸하게 포장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수학 교육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교육 전반에서 저는 하고 있는 걸 있어 보이게 잘 포장하는
사람 중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여러분들께 학습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 과정, 학습심리 전문가 1급 자격증 과정, 수학학습 코칭 전문가 1급 자격증 과정 열어드릴 거고요. 자격증 발급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교육 과정이 바뀌거나 혹은 인공지능 시대가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경쟁력 있는 교육 전문가로서 학습 심리까지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진짜 교육 전문가로서 학부모님들께 어필할 수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업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잘 가르치는 것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티처는 인공지능에게 점차적으로 해갈수록 양보해야 될 거예요. 아이가 지금 뭘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줘야,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를 풀려야 이 아이의 성적이 극대화되는지 여러분들은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얘 마음 다독여 주는 거고요. 얘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태연이를 낮추는 개별 맞춤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운영 노하우도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등록률을 높이는 심리 기반 신규 상담 노하우도 전수해 드릴 거예요. 이래야지만 여러분들 학원이 성장하시게 될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행동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뇌과학까지 접목한 제가 석사 때 박사 때 공부한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학원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년 내내 진행해 드릴 겁니다. 진심 작정하고 준비했어요. 티 나죠? 작정하고 준비한 거. 모르시기 어렵습니다. 왜 이러냐? 프로그램 하나 바꾼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죄송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못 쓰시니까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못 쓰신다면 잘 못 쓰시는 것도 뭔가 본사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본질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해에 맞는 경영 전략이겠죠. 네. 수능 사고력 연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오늘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은 원하신다면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홍보 마케팅 전략 공유 당연히 드리고 하고요. 저희랑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광고를 잡아주기에, 블로그를 작성할 때 힌트를 주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내부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여러 가지 광고 시안들 여러분들께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TLP 학습 심리 진단 검사까지. 참고로 제가 이 진단 검사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요, 엄마들이 점 보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시는 분도 많아요. 왜? 엄마 속에 있는 뭔가를 건드렸겠죠. 이 정도 건드려주면 어때요? 등록하겠죠. 네. 모든 성적대 학생을 개별 맞춤으로 완벽하게 커버하는 에이블 넌클릭 시스템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검증된 수능 사고 연산 프로그램인데요. 고등 선행할 시간 벌어주고, 그리고 튼튼한 기본기와,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필요한 실전 스킬 훈련이에요. 실전 스킬 훈련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밑에 가려지기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달라진 MZ 학부모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로그램 본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기본기, 고등 때 필요한 실전 스킬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금상첨화죠. 이게 말로만 듣던 이상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극락의 프로그램이다. 모든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이에요. 아, 이거 강의 제가 찍어놓은 강의인데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저희 인강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자, 이번 인강과는 시간에는 달라요.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들직 줄선, 그러니까 직선 알죠?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수직선이 선 수직이어서 뭡니까? 수직이 아니잖아요. 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은 우리가 잘못 숫자가 있는 생각하면 직선. 어떠한 선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분, 수직은 아이들이 많이 90도잖아요.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을 수평선인데 왜 설명했습니까? 수직선이라고 영어로 보면 할까? 쉬워요. 이런 생각을 영어로 보면 근데 그 넘버 선이 직선이네. 라인이에요. 그래서 수, 직선, 라인은 직선, 넘버는 수. 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좌표가 0일 텐데요. 이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점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수직선이 여기에 점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 P. P라는 점에 대해서 좌표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P의 좌표 값은 여러분들이 볼 때 숫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는 1이라는 값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P에다가 괄호를 그려 넣은 다음에 여기처럼 1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같은 수직선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 위에서 어디에 점이 찍히던 그 여기 점의 있는 좌표값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바로 다 알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당연히. 좌표 평면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X축이 될 점을 Y축 우리나라 말로는 좌표가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 X축으로는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있죠. 그래서 순서상은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바로 엄청 연습시킵니다. 이게 수직으로 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값은 1,-2가 될 거예요. 수업 한 번 더 때는 옮겨볼까요? 알겠지만 이 점의 엄청 헷갈려합니다, 좌표값은 아이들. 1,-3이 번만 될 잘하고 겁니다. 있는데 어때요? 헷갈려하죠. 어렵지 그래서 않습니다. 한 번을 자, 잘하기 이번에는 위해서 점을 이렇게 다시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을 이렇게 공중에 붕 띄워놓게 되면은 2,2. 자, 이제 여러분 Y축 위에 점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X값은 얼마처럼 이렇게 보이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을 실전 스킬로 연결하는 써먹는 사고력 연산, 바로 수능 사고력 연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울 때 소수를 배울 거예요. 소수를 배우면 이런 문제들은 잘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소인수분해도 못하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기출 문제를 직접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다항식이 소수라는 조건을 만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풀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야 됩니다. 네모 곱하기 세모가 소수의 조건, 즉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수여야 된다. 즉 2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2거나 이래야지만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거나 혹은 스몰 스텝으로 몇 가지 조건들을 하나 둘씩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재에 섞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아이가 바로 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를 푸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소수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1등급 연산이에요. 당연히 파트 4가 이거니까요. 파트 3, 파트 2, 파트 1. 그러니까 소수라는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A 곱하기 B가 소수일 때 이런 문제들을 아이에게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조건을 쌓아 올라가면서 스몰 스텝으로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들까지 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수학을 잘 못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아이들이 공부하면 되냐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년에 관계없이. 중학교 1학년을 기본서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이 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이 중학교 1학년 내용들을 공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용 중에서 분수의 사칙 연산까지만 공부를 다 마쳤다면 구몬을 통해서 분수의 사칙 연산만 다 마쳤다면 이 친구는 소수의 사칙 연산과 기하 파트들을 공부를 안 했어도 이 과정에 합류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분수의 사칙 연산부터 공부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초등 과정까지도 곧 출시가 될 거예요. 아마 3월달 안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와 합성수 이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부터 공부할 수 있게
파트 1에서 아주 쉬운 예제들과 보기 문제들, 그리고 기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랭크를 채우는 교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내용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아,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구나.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거 맞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파트 3부터는 드디어 고등 과정이랑 연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자, 뭐 빨리 넘어가 갈게요. 자,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정도로 완성하는 교재고요. 저희는 하루에 한 번 수업하면서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서 이 교재들을 하루에 한 권씩 나갔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서는 하루에 3시간 해도 괜찮고요. 4시간 해도 괜찮고 주 2회,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고요. 하루에 1시간씩 주 4회 오는 학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수업을 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은 동영상 강의를 다 찍어놨고 문제풀이 강의를 필요한 것들은 정말 다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자습실에 아이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관리 감독만 하면서 수업을 해도 충분히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 학원에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찍은 거 보셨죠? 개념 강의부터 문제풀이 강의까지 전 교재 라인업을 다 찍어놨어요. 말도 안 되지만 다 찍어놨습니다.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티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가 제대로 진도 나가고 있는지만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도 온라인 과정이랑 연계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온라인에서 아이 진도 체크하고요. 온라인에서 아이 오답 관리하고요. 누적 복습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데일리 테스트 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있는지 느리게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시간까지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는 실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혹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과 연결 지어지는 걸 찾아서 그 내용을 파트 3와 파트 4에서 미리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직접 푸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기출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 표현과 용어의 정의들을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연결이 된다면 그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본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이런 건 알아 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다. 잘난 척할 수 있다.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초등과정 이제 막 마쳤는데 고등학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구경하네. 여기에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수능 사고력이에요. 엄마는 사고력하면 일단 엄마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그 좋아하는 키워드 앞에 뭘 붙였어요? 수능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형적인 풀이 절차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것도 고등 개념과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그런 교재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 교재 컨셉은 엄마들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기출 및 공통 요인들을 분석하고요. 시험 문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내용들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 교재 안에 포함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넘어가고요. 교재 라인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책 2권이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책 2권,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책 2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책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서 몇 가지 과정이에요? 4개의 과정입니다. 자, 이런 교재 라인업들, 교재 디자인 진짜 예쁘게 잘 빠지지 않습니까? 학원가에서는 보기 힘든 정말 통일감 있는 이런 예쁜 교재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 이래 회사가 만들어진 이래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들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이냐? 원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맹했으면 1,20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걸 이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었던 바로 지난달에 599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수능 사고력 연산 과정까지 포함해서 699만 원이에요. 불과 100만 원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요것 교육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학원이 잘 될 수 있게끔 본사에서 밀착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 학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착순 5분, 오전에 5분 이미 마감이 됐고요. 오후에 5분 마감된 것 같은데 100만 원 할인을 추가로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말만 잘하면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느 정도 애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을 한 20분 정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중간에 시작을 한 20분 정도 느리게 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면 10시 1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바로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좀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10시 10분에 들어오신 분의 숫자보다 11시 정도 됐을 때 들어와 계신 숫자가 거의 그 1.7배 됐습니다. 오늘 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200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출석률이 오늘 상당합니다. 원래 저희 내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출석률이 뭐 한 55%, 65%이 정도 사이인데 오늘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오늘 그 안내 나간 이런 강연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이 궁금하고 여러분들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감액을 하신다면 감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민의 80%는 그냥 사라질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저희 학원에서 저희 아이들 가르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원 하는 사람이 학원에서 뭐가 필요해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학원에 잘 맞아요. 다른 프로그램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교육 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개발회사에서 만든 거랑은 달라요. 문제은행을 들고 있던 출판사에서 만든 거랑 다르다고요. 왜? 학원을 하면서 학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그냥 학원을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에게 학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이런 책도 쓰고요. 관련된 전공으로 이런 박사학위도 받고요. 석사학위도 받고 책도 쓰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학관노라는 원장님들을 가장 많이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카페에서 대표 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거 보면 보통 원장은 아니겠죠. 네, 제가 보통 원장 그러니까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알아서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 제가 만들었으니까 뭔가 좀 더 잘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감액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던 그런 궁금한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입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블로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분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박임수 장님 일단 계시고요. 여러 학관로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저랑 또 같은 강의하시는 분으로서 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곳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사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정하고 준비했으니까 믿고 한번 감행하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이 별로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저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학원 오픈 예정인 사람들은 학원의 인테리어도 아이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요 내용은 저희 부대표님께 질문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바로 건너편 학원에서 수능사고를 연산한다. 그러면 감행하기 힘들어요. 지역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권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길 건너편으로 지역권이 갈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뭔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계약서상으로 드림 지역권하고는 좀 맞지 않기는 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